세계 명작 소설 극장 빅톨 위고 원작 레미제라블 하편. 우리의 기구한 운명의 주인공 장발장은 또다시 19년간을 살아온 툴롱 감옥에 호송되어 고통스러운 감옥 생활에 몸을 담았다. (1823년 10월) 툴롱항에서는 군함 오리온호가 큰 폭풍우를 만나 파손된 부분을 수리하고 있었다. 그것을 구경하는 군중들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부두며 방파제 위에까지 모여들었다. 그리고 오리온호의 함내에서는 한 무리의 죄수들이 헌병사관의 감독 밑에 일하고 있었다. 죄수들은 저마다 한쪽 발에 쇠사슬을 매달고 이리저리 끌려다니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침, 오리온호를 바라보고 있던 군중은 아찔한 사고가 일어나는 것을 보았다. 돛을 치고 있던 선원이 몸의 균형을 잃는가 싶더니 머리를 아래로 한 채 돛 기름대를 빙 돌아서 곤도선 채 바다를 향해 떨어지다가 천만다행으로 한 손이 밧줄을 잡는다. 그러나 그는 그네처럼 흔들리며 위태롭게 됐다. 이를 본 사람들은 마음만 애타했지 어쩔 도리가 없다는 듯 발을 동동 구를 뿐이었다. 그때다. 붉은 옷을 입은 죄수 한 사람이 자기가 생명을 걸겠으니 그 선언을 구출하러 가게 해달라고 사관에게 부탁했다. 사관이 고개를 끄덕이자 그는 자기 발에 쇠사슬을 쇠망치로 쳐서 단숨에 부수고는 돛대 밧줄을 타고 올라간다. 마치 고개사처럼. 그는 돛대 끄트머리에 이르자 가져갔던 밧줄로 비끄러매고 또 한쪽 끝을 바다 쪽으로 내려뜨리고는 두 손으로 그 줄을 타고 내려가기 시작한다. 수백의 시선이 그에게 집중됐다. 1분만 더 늦었더라도 그 선원은 팔 힘을 잃어 아마 바다에 떨어졌을 것이다. 늙은 죄수는 한쪽 손과 두 발로 밧줄을 유지하면서 선원을 구해낸 것이다. 군중은 환호했다. 간수들은 눈물을 흘렸고 여자들은 바닷가에서 서로 끼워놨다. 모두들 감격에 벅차서 저 죄인을 용서하라고 야단이었다. 그 순간 선원을 구한 늙은 죄인이 그만 아차하는 사이에 발을 헛디뎌 바다 밑으로 떨어진다. 그리고는 다시는 떠오르지 않았다. 사람들이 저녁 때까지 수색을 계속했으나 시체조차도 찾을 길이 없었다. 이튿날 툴롱신문엔 다음과 같은 몇 줄의 기사가 실렸다. 1822년 11월 17일 오리온호에서 노역에 종사하고 있던 한 죄수는 선원 한 명을 구원하고 돌아가다가 바다에 떨어져 익사했다. 시체는 발견되지 않았다. 추측컨대 조선공창 모서리 사이에 걸려 죽은 것 같다. 그 죄수의 수형 번호는 9430으로서 장발장이라는 사나이다. 엄마는 왜 빨리 날 데려가 주지 않는 거야? 엄마가 보고 싶단 말이야. 코제트는 여인숙 문간에서 흐느끼고 있었다. 여인숙의 주인 부부 때문에 이른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혹사를 당하는 코제트는 지금 어머니 팡티느를 생각하면서 울고 있는 것이다. 그것은 장발장이 바다에 떨어진 해의 크리스마스 전날이었다. 테날디에의 여인숙에는 손님이 부쩍 늘었고 반면에 코제트의 할 일은 더욱 늘어만 갔다. 코제트! 아니 이거 인연이 어디가 있는 거야 이거? 코제트! 이 종다리 새끼가 또 탄깨를 부리는구나. 냉큼 물을 길어오지 못해? 물은 저편 어두컴컴한 숲속에 가서 길어오지 않으면 안 된다. 코제트는 몸을 움츠리고 파르르 떨면서 나타난다. 자, 냉큼 가서 물을 길어오지 못하겠어? 자, 그리고 참, 돌아오는 길에 빵을 사와. 야, 여기 돈 15 쏘다.
잃어버리면 용서 없어. 코제트는 그 돈을 앞치마 주머니에 넣고 컴컴한 밤길을 걷는다. 잔뜩 겁에 질린 채. 저 숲속에 도깨비가 있다는데 무서워라. 가엾게도 이제 겨우 8살인 코제트는 그 갸냘픈 몸에 이렇듯 호된 노동을 당하고 있는 것이다. 코제트를 이처럼 부려먹는 테날디에란 어떤 사람인가? 그는 욕심이 많은 데다 자비심이란 조금도 찾아볼 수 없는 거짓말장이 악당이 아니던가. 워터루 전쟁 때 그는 중사였는데 나폴레옹 내 한 사람이었다. 그는 총알이 비오듯 쏟아지는 격전 속에서 중상을 입고 다 죽어가는 봉페르시 대령을 구출했다고 입버릇처럼 자랑한다. 그러나 그것은 새빨간 거짓말. 오히려 죽어 있으리라 생각했던 대령의 돈을 훔치려고 했을 때 대령이 눈을 뜬 것이다. 그래서 대령은 자기를 도우려고 나타난 은인으로 생각하게 된 것이다. 그 부인 역시 한 수 아래라면 서러워할 악당이랄까. 어린 코제트를 매질하면서 이처럼 한밤중까지 일을 시키는 심보는 틀림없는 마귀랄까. 어둠 속에서 샘물이 새하얀 꿈처럼 떠오른다. 코제트는 허리를 굽혀 있는 힘을 다해 물통을 진다. 그 바람에 주머니에서 돈이 빠져나간다. 우리 불쌍한 코제트는 그것도 모르고 그저 낑낑대면서 무거운 물통만 지고 가기에 바쁜데 그때였다. 갑자기 물통이 가벼워지는 것이 아닌가. 아니, 놀랬구나. 내가 도와주지. 굵은 목소리였으나 따뜻한 정을 느끼게 하는 음성이었다. 고마워요. 얘야, 이건 내게 너무 무거운 것 같구나. 아는 게 아니라 정말 무거워요. 괜찮으시겠어요? 난 늙었어도 힘이 장사란다. 근데 넌 몇 살이냐? 8살이에요. 어이구, 이런 걸 들고 먼 곳에 오니? 숲속에 샘에서 와요. 갈 곳은 아직도 멀고? 여기서 한 15분 걸려요. 저런. 혹시 어머니가 안 계신 모양이구나. 모르겠어요. 아니, 모르다니. 없는가 봐요. 다른 애들은 모두 어머니가 있지만 내게는 한 번도 어머니가 없었던 것 같아요. 사나이는 그 말에 그만 걸음을 멈추더니 물통을 땅에 내려놓고 몸을 구부려 어린이의 얼굴을 어둠 속에서나마 자세히 들여다보며 묻는다. 이름은 뭐라고 하니? 코제트예요. 뭐? 아니, 네가 정말 코제트라고? 네, 제가 코제트예요. 몽페르 메이에 살고요. 찾았구나. 바로 찾았어. 그 노인은 바로 장발장이었다. 그는 툴롱항에서 익사한 것처럼 꾸며 사람들의 눈을 속이고 물속으로 헤엄쳐 탈출한 것이다. 그리고는 숲속에다 감추어두었던 60만 프랑의 일부를 파내어 간직하고는 지금 코제트를 구출하러 오는 길이었다. 코제트, 너 빵은 어떻게 했어? 어머, 깜빡했어요. 뭐야? 이런 망할 것이? 에이, 그럼 어서 돈 내놔. 코제트는 주머니에 손을 넣었다. 그 순간 새파랗게 질려버린다. 아니 너 잃어버렸구나? 아니면 감췄거나 순순히 되지 못하겠어? 부인은 어느새 회초리를 집어든다. 용서하세요. 아주머니 다시는 안 그럴게요. 안 돼! 절대로 용서 못해! 아주머니 제발. 너 좀... 휙하고 회초리 소리가 나려는 순간 아주머니, 잠깐요. 아까 내가 보니까 그 애 앞치마 호주머니에서 무엇인가가 땅에 떨어져 굴러가더군요. 혹시 이거 아닙니까? 몸을 구부리고 은전을 집어올린 채 해보이던 장발장은 그 부인의 코끝에 은화 한 잎을 내놓는다. 안 돼! 아이고
바로 그거예요, 그거. 그러나 그것은 사실 코제트가 떨어뜨린 은화의 갑절이나 되는 액수였다. 교활한 보이는 크게 덕을 봤다고 생각하면서 한마디 덧붙이고 코제트에게서 물러난다. 돈이 나왔으니까 오늘 밤만은 용서를 해준다. 그 대신 오늘 밤 안으로 내 딸 아이들의 양말을 다 떠놓아야 한다. 부인의 날카로운 논처리를 받은 코제트는 열심히 뜨개질 바늘을 놀리는데 정신이 없어진다. 그 양말이 다 끝나려면 얼마나 걸립니까? 줄 잡아 3, 4일은 꼬박 걸릴 거예요. 케이지배가 워낙 게을러 빠졌으니까요. 그 양말 한 켤레 값은 얼마나 됩니까? 헤나르디의 부인은 멸시의 눈초리로 장발장을 힐끗 보더니 못돼도 한 30수는 될거려? 아, 그럼 여기 5프랑이 있으니 이것으로 따님의 양말을 사고 그 대신 저 아이를 좀 놀게 해주시겠소? 어휴 세상에, 이 노인이 미치질 않았나? 누추한 꼴이면서 은화 그 말을 대수롭지 않게 내놓다니. 아이고, 5프랑이면은 멋진 양말을 50켤레나 살 수 있는 돈이잖아. 아이고 좋아요. 그 5프랑을 받고 코제트를 놀려드리리다. 고맙소. 자, 이제 넌 마음대로 놀아도 좋아. 아주머니, 정말 놀아도 좋아요? 놀아! 마음대로 놀아! 인정 많은 할아버지, 몇 번씩이나 나를 도와주시는군요. 코제트야, 오랜 세월을 얼마나 고생을 했니? 그러나 이제는 끝났어. 내일 아침 내가 이 마굴에서 구출해 줄 테니까 너희 어머니가 돌아가실 적에 맺은 약속을 어기지 않을 결심이다. 안심해라. 귀엽고 가련한 코제트야. 그 이튿날 장발장은 여장을 꾸리고 부엌으로 내려갔다. 엄청나게 비싼 숙박료를 물고 부인에게 이런 말을 넌지시 건넨다. 간밤에 그 더러운 딸아이는 당신의 아이인가요? 천만에요. 난데없이 굴러온 여자가 버리고 간 아이예요. 하도 불쌍하게 내 맡아 키웠죠. 원래가 약한 아이라 걸핏하면 병에 걸리기 때문에 돈도 어지간히 썼어요. 그 애 때문에. 저렇게 집에서 부려먹긴 하지만 원래가 고약한 년이라 사람 구실을 할 것 같지가 않군요. 그래서 누가 맡겠다는 사람이 있으면 보내버리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그렇지만 저런 걸 누가 데려가겠어요? 그런가요? 그렇다면은 내가 데리고 가드리지요. 예? 정말입니까요? 아이고, 영감님이 데려가 주신다면요, 그죠? 하느님 하고 말고요. 자, 그럼 내가 저 아이를 데리고 가겠소. 그때였다. 악당 테날디에가 급히 나타나며 손님 양반, 옆방에서 낱낱이 듣고 있었습니다만 저 아이를 그냥 데릴 수가 없습니다. 오랜 세월을 우리 아이처럼 키워왔습니다. 그동안의 양육비를 저 아이의 어머니는 한 푼도 갚지 않았을 뿐더러 게다가 병을 고치느라고 소비한 돈만도 이만저만이 아니니까요. 그것을 받기 전에는 곤란합니다. 새빨간 거짓말이다. 방티느가 매달 어김없이 지불했을 뿐만 아니라 약값이며 기타 여러 가지 구실로 청구해온 돈을 머리카락까지 팔아서 지불해왔다는 사실을 뻔히 알고 있건만 장발장은 그의 터무니없는 욕심이 미웠다. 그러나 입씨름을 하다 보면 어떤 딱한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 더구나 자기는 쫓기는 신세가 아닌가. 양육비는 얼마입니까? 1,500프랑은 받아야겠는데요. 뭐요? 1,500프랑이요. 너무나 지나친 욕심이었다. 그러나 장발장은 이내 호주머니에서 지폐를 꺼낸다. 코제트를 불러주시오. 코제트, 이리 온. 옳지, 옳지. 너를 여기 계신 할아버지가 데려가 주신단다 글쎄. 기쁘지? 아이고. 그렇지만 난 오늘날까지 네 어머니처럼 소중히 키워왔는데 막상 오늘 헤어져야만 하다니. 아이고, 난 서글퍼지는구나 글쎄. 자, 코제트야.
오늘부터 넌 내 아이가 된다. 이것을 입어라. 보따리를 펼쳐놓으니 코제트가 입을 만한 새 옷들이 들어있었다. 저 할아버지 어디로 가나요? 파리에. 파리는 아주 아름다운 곳이야. 어머나. 그러면 우린 거기서 살 건가요? 그래, 아주 사이좋게. 아, 좋아라. 코제트는 기뻐서 어쩔 줄을 몰랐다. 오랜 세월을 홀로 살아온 짱발짱 역시 한없이 행복스러웠다. 두 사람은 손을 잡은 채 힘차게 걸어간다. 코제트야, 파리에 가면은 공부를 열심히 해야 한다. 네, 열심히 공부하겠어요. 그렇지만 지금까지 전 공부를 해본 적이 없어요. 공부하는 건 참 즐겁겠죠? 그렇고 말고, 더구나 공부하지 않으면은 훌륭한 사람이 될 수가 없어요. 장발장은 조심을 하느라고 낮에는 절대로 밖을 나가지 않았다. 매일 밤 어두워진 다음에 큰 길을 피해 골목길을 코제트와 함께 2시간씩 산책할 뿐이었다. 그는 여전히 낡은 프로코트를 입었고 해진 모자를 쓰고 있었다. 그러면서도 거지를 만나면 슬그머니 다가가서 은화를 주었다. 그 소문이 이웃에 차츰 퍼져서 그는 동냥을 주는 거지라고 별명이 붙게 됐다. 그것이 탈이 될 줄이야. 장발장이 새를 들어있는 1층 집 문지기 할멈이 동냥을 주는 거지라는 말을 듣고 장발장을 유심히 살펴보던 중 장발장의 낡은 프로코트 속에 1000프랑짜리 지폐가 수없이 들어있는 것을 발견한 것이다. 그러던 어느 날 밤 장발장은 혼자서 교회당 앞을 거닐고 있었다. 거기에 항상 돈을 준 일이 있던 거지가 웅크리고 있길래 장발장은 전과 다름없이 은화를 던져준다. 그러자 거지는 아무 소리 없이 얼굴을 들고 장발장을 흘끔 보고 나서 눈길을 내린다. 순간 장발장의 온몸에 피가 얼어붙는 듯했다. 자벨, 끝내 악착스럽게 파리까지 쫓아왔구나. 그는 온몸이 부르르 떨렸다. 자벨이 무서워서가 아니라 그 뒤에 기다리고 있는 종신징역이 무서워서였다. 아니, 종신징역이 무서워서도 아니다. 코제트를 끝까지 보살피지 못하는 것이 걱정스러워서였다. 장발장이 살아있다니 이번만은 놓치지 않는다. 반드시 원한을 풀어보일 것이다. 장발장이 목격한 사람은 틀림없는 자벨 경감이었다. 그는 파리 경시청으로 전임해 온 것이다. 그러던 중 이상하게 인정이 많은 노인이 있다는 소문을 듣고 수상하다고 생각한 것이다. 그는 당장에 장발장을 체포할 계획을 세웠다. 그리고 모든 것은 쉽사리 1층 문지기 할멈을 통해 꼬리를 찾아냈다. 자, 코제트, 잡아서. 아버지, 왜 도망가요? 저 테날디의 막내가 널 데리러 쫓아왔어요. 하지만 전 아버지가 있는 한 아무런 걱정이 없는걸요. 장발장은 코제트가 자기에게 매달려 있는 것처럼 자기도 하느님께 몸을 맡긴다. 그러면서 어둠을 타고 뛰다가 뒤를 돌아본 순간 경관 4사람이 쫓아오고 있음을 알게 된다. 장발장은 좌측으로 비켜든다. 그러나 그쪽에는 자벨 경감과 그의 부하들이 철벽처럼 길을 막고 서 있지 않는가. 그리고 마지막 통로는 높은 담벼락에 막다른 골목. 이제 틀렸구나. 완전 포위야. 그러나 이내 그는 쉽사리 포기하지 않는 불굴의 정신으로 이 위기를 벗어날 궁리를 한다. 그때 그의 눈에 밧줄이 발견된다. 코제트, 따라와라 빨리. 자, 하느님의 도움이야. 위기일발의 경우란 실로 이런 때를 가리켜 하는 소리일 것이다. 신을 벗어 담벼 너머에 던지기가 무섭게 코제트의 몸에다 밧줄 한쪽을 묶고 그리고는 한쪽 끝을 입에 물고 담벼를 기어오르기 시작했다. 아니, 이게 어떻게 된 노릇이지?
분명히 이 길로 도망쳐 왔는데 흔적도 없다니. 여기는 어딜까? 날 살려주는 곳일까? 아니면 자네한테 나를 데려다주는 곳일까? 담밖의 발자국 소리도 이젠 사라졌다. 달의 높이로 보아 밤 1시쯤 된 것 같았다. 그때다. 도대체 뭘 하는 사람일까? 장발장은 슬며시 몸을 나타내 본다. 순간 누구요? 거기서 있는 게 누구요? 장발장은 여차직하면 한바탕 해볼 각오로 다가선다. 그런데 그 노인이 달빛에 나타나는 장발장을 본 순간 아이고, 이게 누굽니까? 이 시장님이 아니십니까? 예? 아이, 이 접니다. 이 지난날 마차바퀴에 죽을 뻔한 포실방입니다. 보실방. 자넨가? 아니, 시장님, 이게 웬일이십니까? 지금이 어느 때라고 이런 곳을, 그리고 어디로 해서 들어오셨습니까? 제발 아무것도 묻지 말아주게. 까닭이 있어서 이런 곳에 들어온 것이니까 아무튼 좀 살려주게. 근데 도대체 이곳은 무엇을 하는 곳이니까? 아이고, 잊으셨군요, 시장님. 시장님이 마차바퀴에 다리를 다친 저를 불쌍히 여기시고 여기 정원사로 안선해 주셨지 않습니까? 여긴 수녀원이랍니다. 전 지금 멜론이 소리 맞지 않게 덮어주고 있는 중이거든요. 영감, 난 지금 대단히 위급한 상황에 빠져 있다네. 이 아이와 나를 어떻게 해서라도 좀 살려줘야 되겠네. 이상한 일이다. 마들레노 시장님이 왜 이런 곳에 오게 되었을까? 빚쟁이들한테 쫓기는 걸까? 아니면 경찰에게 쫓겨서 여기까지 도망온 걸까? 그리고 저 귀여운 아이는 또 누굴까? 아니다, 들린 생각이야. 내가 그런 쓸데없는 생각에 파묻히다니. 그때 내가 마차 밑에 깔렸을 때 시장님은 왜 마차 밑에 깔렸느냐, 어째서 그런 일을 당했느냐고 물은 뒤에 살려주신 것이 아니었어. 그래, 나도 그때처럼 무조건 살려드리지 않으면 안 된다. 시장님, 제가 있는 힘을 다해서 꼭 살려드리겠습니다. 어떻게 해서라도 원장님께 잘 말씀드려 시장님도 여기서 정원을 지키는 일을 맡도록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고맙네. 정말 고맙네. 금남의 집인 수녀원에 은신하기까지에는 장발장과 보실방 영감의 숨막히는 재치가 필요했다. 죽은 수녀의 관 속에 대신 들어가는 동 피치 못할 공경을 치른 뒤에야 겨우 수녀원의 정원지기로 채용이 된 것이다. 참 귀여운 아이로구나. 이름은? 코제트예요. 어머님이 안 계시다지? 네. 가엾어라. 그렇지만 오늘부터는 내가 어머니가 돼줄 테니까 아무 걱정 말아요. 그리고 여기에 있는 여러 수녀들은 코제트의 언니가 될 거예요. 알겠어요? 자자자. 울어서는 안 되죠. 노 원장은 코제트의 손을 쓰다듬어 준다. 따뜻하고 부드러운 손이다. 코제트는 황홀했다. 마치 친어머니의 손길처럼 생각됐기 때문이다. 정말 참 좋은 원장님이세요. 아, 그래. 그러니까 원장님이며 수녀님들의 말씀을 잘 들어야 해. 알겠지? 아버지는 네가 훌륭한 아이가 되는 것을 낙으로 삼고 여기서 정원지기의 일을 열심히 할 테니까. 알았니? 아이 참, 아버지가 정원지기가 되시다니요? 아니, 넌 내가 그런 일을 하는 게 싫으냐? 아니에요. 하지만 코제트는 말끝을 흐리며 이젠 어지간히 나이를 잡수신 아버지가 힘에 겨운 일을 하는 것이 못 견디게 마음에 걸린다. 좋아요, 아버지. 저도 공부가 끝나면 열심히 아버지를 도와드릴게요. 고맙다. 너한테 도움을 받으면은 일도 훨씬 빨라질 거야. 그럼요. 그때 테널디의 여인숙에서 일을 많이 했으니까 힘도 꽤 있거든요. 그렇지만
커다란 물동이가 무거워서 쫄쫄매고 있던 사람은 누구냐? 어머나 아버지도 옛날 일을 다 꺼내시네요. 벌써 옛날이구나. 네 나이가 지금 몇 살인데? 수녀원은 지상의 낙원이었다. 그곳에는 죄도 두려움도 질투도 또한 싸움도 없었다. 매일 포실방과 더불어 채소밭에서 일하는 장발장의 마음은 봄날의 바닷물결처럼 잔잔했으며 고요했다. 장발장은 때때로 물끄러미 하늘을 우러러보면서 미래의 주교의 성스러운 자태를 그려본다. 주교님, 장발장은 당신의 고마운 가르침에 따라 이 지상에서 천국으로 가는 길을 찾아 헤매고 있습니다. 굴욕과 비통을 기쁨으로 참을 결심입니다. 방티나, 안심해요. 코제트는 저렇게 행복하고 즐겁게 자라고 있으니까. 즐거운 나날은 흘러 어느덧 코제트의 나이가 16살이 된다. (1829년) 두 사람은 수도원에서 나왔다. 그것은 코제트를 수녀가 되게 해서 일생을 거기에다 붙잡아둘 수만은 없기 때문이었다. 꽃같이 아름다운 코제트를 장차 믿음직한 신랑감을 택해 결혼시켜야만 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복된 가정을 이루도록 해야 한다. 그 길이 바로 방티네의 영혼 앞에서 굳게 결심한 약속을 지키는 길이 아닌가. 자벨 경감도 이젠 장발장을 쫓는 일을 단념했을 것이다. 장발장은 숨겨둔 막대한 재산으로 파리의 거리에 집 세 채를 이곳저곳에 마련했다. 신분을 감추고 이름도 포실방이라 불렀다. 자벨 경감에게 쫓기게 될 때를 대비한 것이다. 오늘도 노신사의 모습으로 둔갑한 장발장과 아리따운 처녀가 된 코제트가 룩상부르 공원을 산책한다. 아버지, 저쪽으로 가시지 않겠어요? 저쪽 광장 말이냐? 퇴역장도군요. 예, 지근장에서 살아 돌아온 용사다운 풍채예요. 아유, 참 아름다운 아가씨네. 아우, 꼭 공주 같군요. 스치고 지나가는 사람들은 모두 한마디씩 찬사를 던지고 지나간다. 그때마다 장발장은 고생한 보람을 느끼며 미소를 띄운다. 그런데 이때 프랑스 전국은 몹시 험악한 때였다. 저 유명한 프랑스 대혁명은 그때부터 35년 전에 끝났으며 그 뒤로 위대한 나폴레옹 시대가 전개되다가 나폴레옹이 헤인트 세레나로 유형당하고 나자 그 전대로 루이 왕이 통치를 하게 되었다. 그렇게 되면서 국내에는 왕에게 충성을 하는 소위 왕당파와 왕당파를 타도하려는 공화당이 서로 세력 다툼을 할 때였다. 젊은이들은 매일 각처에서 연설회를 열고 왕당파를 공격했다. 장발장과 코제트는 군중에게 연설하는 청년 앞으로 다가간다. 훌륭한 청년이다. 참으로 늠름해. 이 청년은 실로 그리스의 남신처럼 아름다운 모습이었다. 어디 사는 청년일까? 이름이 알고 싶네. 마음이 끌리긴 그 청년도 마찬가지였다. 청년도 매일 공원을 거닐 때 장발장과 코제트를 주의 깊게 눈여겨본 것이다. 그럴 때마다 얘기를 걸어볼까 하고 망설였으나 막상 두 사람이 눈앞에 나타나면 얼굴을 붉히고 지나치기가 일쑤였다. 따라서 장발장은 그를 내성적인 청년인 줄만 알고 있다가 오늘 저렇게 열변을 토하는 웅변을 듣게 된 것이다. 대단한 애국 청년이군. 그때였다. 공화당파의 청년들이 장발장과 코제트를 포위하더니 이놈을 왕당파에 팔 우리들의 동지를 받게 하는 늙어빠진 배반자다. 아니, 난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장발장은 침착한 목소리로 건네고는 코제트를 등 뒤로 숨긴다. 실로 일촉즉발인데 잠깐 기다려. 뛰어든 것은 바로 그 청년이었다. 여러분,
이 신사분과 아가씨는 선량한 시민입니다. 왕당파의 관리가 아닙니다. 나는 이 두 분을 잘 알고 있습니다. 청년은 힘있게 설득했다. 미친 듯 흥분하고 있던 친구들은 겸연쩍은 듯 사방으로 헤어졌다. 고맙소. 무산계 군의 덕택이요. 저 당신 성함은? 남작 마리우스입니다. 한마디를 던진 청년은 다시 연단으로 오른다. 고제트 어떠냐? 사나이다운 애국자지. 아버지는 남작 마리우스. 애국에 넘쳐 흐르는 뜨거운 피는 아버지에게서부터 물려받은 것이다. 그럼 그의 아버지는 누군가? 보나파르트 나폴레옹 황제를 따르던 기병대 용사 봉메르시 대령이었다. 전공이 혁혁해 남작이 된 것이다. 대령은 지르노르망이라는 부잣집 딸과 결혼해 아들 하나를 얻었는데 그가 곧 마리우스였다. 장인인 지르노르망은 왕당파라 사위인 대령과 사이가 좋지를 못했다. 그래서 외할아버지는 부자간의 면회를 금했으니 그것은 마리우스마저 보나파르트 당에게 빼앗기면 큰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마리우스를 앉혀놓고 너희 아버지는 무서운 무례한이라고 늘 말해왔다. 그런데 마리우스가 17살 되던 해 아버지는 세상을 떠났고 그래서 아버지의 유서를 볼 기회를 얻은 것이다. 아들에게 전하마. 황제는 워털루 전장에서 나를 남작으로 명했다. 지금의 정부는 이 자기와 훈장을 장식할 것을 허락치 않지만 너에게 물려준다. 아버지는 이처럼 충성스러운 용사였던가? 그리고 한 가지. 워털루 전장에서 한 중사가 내 목숨을 건져줬으니 그 이름은 테날디에다. 아버지의 생명의 은인인 테날디에를 찾아내서 충분한 사례를 하여다. 그 후 마리우스는 왕성한 공화당파로 변해 외할아버지와는 당분간 헤어진 것이다. 세상에는 참으로 사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테날디에처럼 딸 자식에게 구걸 편지를 써 사방에 돌리는 치사하고 못된 사람도 있다. 그 노신사 있죠? 늘 아름다운 아가씨를 데리고 성당에 와서 구걸하는 저희들에게 돈을 던져주는 사람 말이에요. 아버지는 한몫 단단히 보려고 이 편지를 쓰셨대요. 거지 소녀는 부끄러운 기색 없이 떠들며 사라져간다. 마리우스는 이를 악문다. 그는 저런 거지를 볼 때마다 더욱 가슴이 메어진다. 어떻게 해서라도 지금의 왕당파를 타도하지 않으면 안 돼. 진정으로 국민을 위하는 인사가 나서서 일을 해야 해. 뭐? 그저께 정말 온다고? 네, 내가 성당 앞에 서 있는데 아가씨와 같이 오더군요. 편지를 받아 읽더니 매우 슬픈 얼굴이 되면서요. 안 됐다. 미사가 끝나면 곧 가마. 이러지 않겠어요? 그래 참 잘됐다. 손수 올 정도라면 큰 적선을 할 거야. 엄마, 바닥에 불을 꺼요. 불을 피우고 있으면 가라앉지가 않나. 아이고 그래 알았어. 아야 뭐라고 있어? 빨리 유리창을 깨뜨려 버리란 말이야. 죽게 산다는 것을 보여줘야 할 것 아니야. 소름이었어. 아이 바보가 잘 됐지. 애초로 입으로 되는 말이야. 그 상처를 보이면 그 신사는 돈을 더 줄 거야. 고맙습니다. 하느님처럼 인정이 많으신 어르신께서. 이때 애국 청년 마리우스는 외할아버지와 헤어진 후 공교롭게도 테날디에의 집 낡은 2층에 투숙하고 있었으므로 이 모습을 몰래 내려다보고 있었다. 보십시오. 빵도 없으며 불도 못 피운답니다. 그건 참을 수 있습니다만 우리들은 이곳에 오래 머물러 있을 수가 없습니다. 벌써 여러 달째 박세를 못 내고 있거든요. 저런 딱한 일을 봤나? 그래 얼마나 됩니까? 50%, 아니죠 60%입니다.
난 지금 5프랑밖에 없습니다. 일단 집에 돌아갔다가 오늘 밤 다시 들르겠습니다. 테날디에는 마룻바닥에 무릎을 꿇고 빈다. 저 아이 약값이며 방세를 가지고 6시에 오겠으니 아무 염려 마시오. 저 영감쟁이를 누구라고 생각해? 어안이 벙벙한 마누라에게 귓속말을 한다. 확실해. 오랜 세월이 흘렀으나 내 눈은 속일 수가 없어. 아이고 세상에. 야! 너희들은 밖에 나가서 경찰이 오는 거 잘 감시해! 저 영감쟁이는 그전부터 이상한 놈이었어. 얼마만큼 돈을 가지고 있는지는 몰라도 어쨌든 오늘 그 돈을 다 토해야겠다. 마리우스라는 풋내기 친구도 저녁밥을 먹으러 갈 테니까 난 나가서 친구 3명을 데려와야지. 모두들 협박해 돈을 뜯는단 말이야. 노신사에게 일러줘야 할 텐데 주소를 모르니. 그렇다. 경찰에 전해서 보고를. 알겠어. 당신의 아파트는 오피틀 큰 길에서 제일 한적한 골목 50번입니다. 자, 이걸 가지고 숨어 있다가 결정적인 때 쏙! 그게 신월스. 그녀에겐 어떤 피해가 있어서도 안 돼. 마리우스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깊이 코제트를 사랑하고 있음을 느낀다. 어서 오십시오, 영감님. 그래, 손을 다친 따님은 좀 어떠시? 야, 이놈아! 쓸데없는 소리에 집어치우기로 하고 나를 똑바로. 이래도 날 모르겠나? 헛수작 부리지 마. 나는 종테르트가 아니야. 테날디에. 몽펠메로 여인 숙주인 테날디에. 이래도 시침이 될 참인가? 모르겠는걸. 뭐? 모른다고. 수작 부리지 마. 넌 아무리 보아도 악당다운데. 내 놈이 날 악당이라고 떠버리지만 원래부터 나는 그런 놈은 아니었어. 워터로 전쟁 때 내가 영웅이었다는 것을 난 모르지. 어떤 대령을 구한 명예의 중사 테날레님이 바로 나야, 나. 순간 이 장면을 보고 있던 마리우스는 아니, 저자가 아버지 은인이라니. 자자라 거기 가. 5사람이 간신히 묶을 만큼 장발장에게는 아직도 대단한 힘이 남아 있었다. 그러나 장발장에게 큰 돈은 없었다. 영감이 큰 소리를 치지 못하는 걸 보면 뭔가 걸리는 게 있는 모양인데. 자, 여기다 쓰시죠. 묶여가지고는 쓰질 못하잖소. 하기야 그렇지. 테날디에가 장발장의 오른팔을 풀어준다. 내가 말하는 대로 써. 사랑하는 딸에게 곧 오너라. 네가 와야만 할 일이 있다. 안 해주는 사람을 따라 속히 오너라. 옳지. 그래 됐어. 어떻게든지 구출을 해야 할 텐데. 그러나 권총을 쏘면 아버지 은인이 붙잡힐 테고. 징태양난인데. 아이고 속았어. 그 봉투에 적힌 주소는 거짓말이었다고. 아이고 세상에 이런. 내가 시간을 좀 끌기 위해서 그랬지. 지워버려. 그때였다. 꼼짝 마라! 밖에는 15명이 기다린다! 악당들은 자벨과 경찰관을 보자 금세 모기를 버린다. 모두 수갑을 켜! 그리고 이놈들에게 잡혀있던 분을 모셔와! 경찰관들은 두리번거렸다. 이미 장발장은 사라진 뒤였다. 이런 젠장, 그치가 제일 큰 거물인 것 같았는데. 이 세상에서 코제트만큼 사근사근하고 말을 잘 듣는 아가씨는 없을 것이다. 더구나 장발장의 말이라면 무엇이든지 잘 듣는 코제트였다. 그런데 마리우스를 사랑하고 있는 것만은 장발장에게도 숨기고 있었다. 아버지가 안 계신 틈을 타 공원 산책길에서 마리우스를 만났다. 왠지 두 사람은 심각하다. 마리우스, 오늘 아침
아버지가 준비를 하고 있으래요. 여기서 떠날 것 같아요. 그래, 떠난다면 언제 떠날 것 같지? 언제 떠난다는 말씀은 안 하셨어요. 돌아오는 건? 언제 돌아온다는 말씀도 안 하셨어요. 코제트, 그럼 당신도 따라갈 참요? 코제트는 고뇌의 빛이 가득 찬 아름다운 눈으로 마리우스를 쳐다보고 나직히 대답한다. 어디를요? 내가 가는 건 말이오. 왜 그렇게 쌀쌀한 말투를 하세요? 가겠는가 안 가겠는가 지금 묻고 있는 거 아니야? 그럼 날들을 어떡하라는 거예요? 그럼 날 따라서는 못 간단 말이야? 코제트, 아버지가 가신다면요? 좋소. 그럼 나는 다른 곳으로 가리다. 마리우스, 제발 마리우스, 코제트, 제발. 나의 영원한 코제트. 울지 말아요. 우린 헤어지면 안 돼. 마리우스. 코제트. 두 사람은 설마 이 모습을 훔쳐보고 있는 장발장의 모습이 고목나무 뒤에 있으리라곤 상상도 못했으리라. 한편 파리에는 사나운 태풍이 일어났다. 1832년 초순의 일이었다. 그릇된 정부를 타도하고 올바르고 명랑한 공화 정부를 세우겠다는 함성이 여기저기서 터져나온 것이다. 그러나 정부군은 강했고 무기도 좋았다. 하지만 시민군 쪽에는 용광로 같은 용기가 솟구치고 있었다. 여러분! 드디어 혁명이 시작됐소! 거리의 총소리는 장발장이 숨어있는 집에까지 들려왔다. 이 일을 어쩔꼬? 프랑스 만세! 프랑스 만세! 아니, 마리우스. 저런 저 마리우스 군이 안녕히 계십시오! 마리우스. 마리우스. 안 돼요, 마리우스. 내가 틀림없이 마리우스를 지켜줄 테니까. 아버지, 제발. 처참한 불바다 속을 뚫고 들어가는 한 백발 노인이 있었다. 그는 마리우스를 지키기 위해 코제트에게도 알리지 않고 몰래 집을 빠져나온 장발장이었다. 시민군 대장인 앙조라에게 한 사나이가 끌려왔다. 수상한 녀석이 잠복회기에 붙잡았어. 첩자인 것 같다. 너의 정체는 뭐냐? 나 말인가? 명예로운 관리다. 이름은 자벨 경감이다. 뭐 때문에 여기에 잠복해 왔느냐? 바보 같은 질문은 집어쳐라. 너희들의 동태를 탐지해서 상관에게 보고하기 위해서라는 걸 모르나? 이렇지만 이젠 틀렸다. 자, 어서 죽여라. 아, 좋은 각오야. 하지만 지금은 한 발의 총알이라도 아껴야 할 때다. 만약 이 진지가 적에게 넘어간다면 그때 너를 총살하마. 여러분! 최후의 일각까지 물러서지 말라! 죽으면 다 같이 죽자! 원통하다 원통해! 드디어 최후의 시간이 도착했나? 마리우스 군 여기 있었구만. 아니 어쩐 일로 여기까지 오셨습니까? 마리우스 군 자네를 구하려고. 고맙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여기에서 깨끗이 전사할 각오입니다. 좀 도와주시려면 지하실에 가서 먹을 거나 좀 나가주십시오. 기꺼이 하고 말고. 장발장이 지하실에 들어선 순간이었다. 아니, 필사적으로 싸우는 청년들의 얼굴은 피와 화약 연기로 뒤범벅이 됐으며 옷자락은 너덜너덜 찢어졌다. 최후까지 힘차게 싸우자! 이젠 30여 명에 불과한 인원이다. 최후가 오는 것이다. 우리 모두 용감히 죽자! 그렇다! 그 사내는 총살해야 해! 아니, 그 사내는 첩자야! 그 사내를 총살하게 맡겨주시오. 좋습니다! 그러면 총살하시오! 그것도 우리를 도와주는 일이니까요! 아니
그토록 슬기롭고 어진 노인이 무엇 때문에 그런 일을 자진해서 하자는 걸까? 장발장, 나를 어디로 데리고 가는가? 적자를 애국자의 시체와 함께 묻히게 할 수는 없다. 자, 따라와. 암만 해도 저 사내는 어디서 많이 본 듯하는데. 자벨, 나를 죽이면 너도 이젠 안심이지? 자벨. 장발장은 조용히 권총을 꺼내들었다. 장발장, 어서 원수를 갚아라. 네 녀석이 이 세상에서 가장 미워하던 내가 아니. 그 얼굴을 노려보던 장발장은 권총을 도로 집어넣더니 이번엔 날카로운 비수를 꺼내드는 게 아닌가. 자벨 경감은 모든 걸 포기한 듯 씩 웃는다. 장발장은 아무 말 없이 다가가 그 비수로 마구 휘둔다. 그러나 비수는 자벨의 결박을 풀어준 것뿐이었다. 이것으로 자네는 자유야. 어서 가게. 아니, 뭐라고? 자, 다른 친구들한테 발각되기 전에 어서 물러가. 그리고 다음 날 나를 체포하란 말일세. 아니요, 어서 나를 죽여. 나는 자네를 붙잡으려고 한없이 쫓아다녔자는 것. 그렇지만 나는 붙잡혀 있는 자네를 자유롭게 해주고 싶어. 무엇 때문에? 그저 놔주고 싶을 뿐이라도. 차츰 자벨 경감의 머리가 숙여진다. 그리고 그 싸늘하던 눈에 눈물이 어린다. 차디찬 마음이 크나큰 사랑 앞에 그만 녹아들어간 것이다. 장발장, 내가 나쁜 놈이오. 아닐세. 자네는 충실한 경관이야. 나를 붙잡자는 것은 무리가 아니었으니까. 정말 나는 인정이라는 걸 모르고 살았어. 그대는 이미 회개하고 선량한 사람이 됐건만 나는 체포하려고만 했으니. 그 대신 이제부터 불행한 죄인들에 대하여 인정을 베풀어 주게. 세상에 태어날 때부터 죄를 지고 나오는 사람은 없는 거니까. 자, 어서 돌아가게. 오랫동안 뒤쫓음을 하던 당신한테서 용서를 받게 된다면 괴로워서 나는 살아갈 것 같지가 않소. 빨리 돌아가래도. 앙졸아, 왜? 그 첩자 이름이 뭐라고 했지? 경찰 수첩을 지니고 있었어. 이름이 뭐냐니까? 자벨이야. 뭐? 자벨? 마리우스는 깜짝 놀란다. 그래, 저 코제트의 아버지는 어떤 미묘한 일이 있어서 자벨 경감에게 미행을 당했는지도 몰라.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총살하게 맡겨달라고 했는지도 모르지. 아니, 저 아름다운 코제트의 아버지는 지금 자고 자비로운 노신상님만 하나는데 그처럼 사나운 인간이었다니. 돌격의 함성과 함께 정복원이 노도처럼 바리케이트를 넘어 쳐들어온다. 마리우스는 필사적으로 싸운다. 그러나 이게 마지막이야. 억울하다. 마리우스 정신 차려. 마리우스를 들쳐업고 장발장은 도망치려고 했으나 이미 사방은 적에게 포위된 상태였다. 달리 도망할 길은 없었다. 그러나 어떤 어려운 경우라도 끝까지 해보는 것이 그의 성격이 아니던가. 사방을 둘러보니 선뜻 눈에 띈 것은 맨홀의 뚜껑이었다. 이 장면을 고치래. 고치들을 결혼시키지 않으면 안 된다. 오직 이 마음뿐이었다. 젊은 두 사람에게 행복한 보금자리를 마련해주기 위해 이런 모험을 치르고 있는 것이다. 파리의 시가 밑에는 그물처럼 하수도가 펼쳐져 있다. 그 속을 장발장은 지금 목숨이 경각에 달린 마리우스를 들쳐업고 열심히 출구를 찾아 나서고 있는 것이다. 괴로운 것은 하수도 속의 탁한 공기였다. 3시간 동안이나 하수구 속을 헤매고 있을 때였다. 살았어. 그러나 벗어날 수 없는 난관이 기다리고 있었다. 하수도 출구엔 철문이 쳐져 있지 않은가. 진퇴양난이 아닐 수 없다.
마리우스의 옷자락은 점점 상처 속에 엉켜든다. 장발장은 마리우스의 옷을 헤쳐본다. 빵 한 조각과 지갑이 나온다. 내 이름은 남장 마리우스 몽메르시다. 내 시체는 내 조국 지르노르망시 댁으로 운반할 것. 이런 쪽지와 함께 주소가 적혀 있었다. 하지만 어떻게 여길 빠져나간단 말인가. 그런데 이봐, 둘이 나눠 먹세? 아니 무슨 소리야? 내 말 좀 듣게 친구. 그놈의 주머니에 얼마가 들었는지 모르고 죽이진 않았겠지. 반만 주게. 문을 열어줄 테니까. 나는 열쇠를 가지고 있거든. 장발장은 그만 아연실색한다. 그러나 다행히 테날디에는 그가 장발장이라는 것을 알아채지 못한다. 참, 겨우 40프랑이야. 하지만 할 수 없지. 받아두겠네. 많지도 않은 돈을 가지고 사람을 죽였고. 자, 어서 나가. 그러면서 마술사 같은 솜씨로 마리우스의 상의 옷자락을 한 조각 슬쩍 떼어낸다. 교활한 녀석. 오히려 또 무슨 증거를 삼으려고. 세상에서 가장 교활하다는 너 테날디에도 내가 장발장이라는 걸 눈치채지 못했구나. 이렇게 엇갈린 해석을 내리며 마리우스를 들쳐업고 막 길에 나서는 순간 누구냐? 언덕 위에 서 있는 사람, 그는 자벨이 아닌가. 누구냐? 테날디에냐? 자벨은 테날디에를 쫓아오던 중이었다. 아니다. 그럼 누구냐? 장발장이다. 아니, 뭐라? 자벨 경감은 놀라서 바라본다. 당신은 거기서 무엇을 하고 있는 것이? 그리고 그 사나이는 누구야? 내가 당신에게 부탁하고 싶은 게 있다면 바로 이 사나이의 일일세. 내 몸은 당신 마음대로 하게. 그러나 우선 이 사나이를 그의 자택에 업고 가는 일을 허락해 주기 바라네. 청이란 오직 그것뿐일세. 발이 길이 뒤에 있던 마리우스란 사나이군. 그래서 이 사나이는 죽었어? 아니 살릴 수 있을 것이오. 여보, 마차건! 이번을 피어디오 칼베르 거리 6번지 지르노르망시 댁까지 모셔다 드려. 자매, 이 일이 끝나면은 나를 체포하게. 아니, 나는 이제 당신을 체포할 수가 없어. 나는 당신한테 한 번 신세를 진 일이 있으니까. 자매, 빨리 가시오. 이젠 증오도 원한도 없다. 사나이와 사나이의 강렬한 마음이 서로 굳게 포옹하면서 용서를 주고받는 것이다. 장발장은 눈시울이 뜨거워진다. 땅에는 평화를, 사람의 마음에는 온유함을. 마차는 조용히 미끄러져 나갔다. 그것을 바라보는 자벨 경감의 눈망울에도 눈물이 어른거린다. 장발장, 나는 그대를 괴롭혔다.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는 나를 살려줬다. 나는 난생 처음으로 사랑의 마음과 인간의 존귀함을 그리고 아름다움을 알게 됐다. 나는 얼음장같이 차갑던 마음이 한없이 부끄러울 뿐이다. 인간은 단지 엄격한 규율을 지키는 일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걸 안 이상해. 자벨은 쓸쓸히 세누 강가를 걷는다. 장발장은 하느님과 같은 스인이었어. 그래, 저 착한 사람을 지금까지 의심하고 있었어. 마땅히 장발장은 죄가 없다는 걸 적어놔야 돼. 그는 경찰 수첩에 작은 글씨로 장발장이 죄 없는 사람이라는 걸 적어놓고 그 수첩을 강가 반석 위에 놓은 후 권총으로 눌러놓는다. 그리고 그는 조용히 세누 강물가에 선다. 잘 있게, 장발장.
자벨 경감. 그는 이렇듯 사나이다운 최후를 참회하면서 마치는 것이다. 보실방씨, 나는 손자인 마리우스 복미르시 남작을 위하여 따님께 결혼을 청하는 것을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이것으로 정해졌다. 서로 사랑하는 것을 허락한다. 마리우스. 고제트 툭 펴놓고 다정하게 굴어라. 고제트는 정말 훌륭한 섹시야. 너희들은 참된 길을 밟고 있다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겨라. 한 가지 슬픈 일이 있다. 내 재산의 반 이상은 종신연금으로 들여 있거든. 내가 죽으면 너희들은 부일품이 된다. 그러면 고제트의 저 희고 아름다운 손도 먹기 위해서 일하지 않으면 안 될 거야. 마리우스의 할아버지는 침울하게 말한다. 그때였다. 내 딸 코제트는 60만 프랑의 지참금이 있습니다. 그러니 아무 걱정 마십시오. 60만 프랑. 아마 14,500프랑은 모자랄지 모르겠습니다. 마리우스 녀석 가부의 딸을 찾아냈고. 환희의 감정은 매우 컸지만 마리우스의 다른 근심을 없앨 수는 없었다. 장발장은 천사와 같이 온 것이다. 저는 전투 중에 크게 부상을 당해 정신을 잃었습니다. 만일 코제트의 60만 프랑이 제 것이라면 그것은 자네 것일세. 그렇게 되면 저를 구해준 그 사람을 발견하기 위해서 저는 그 돈을 모두 쓰겠습니다. 장발장은 가만히 있었다. 마리우스는 장발장이 자기를 구한 것을 전혀 알지 못하고 있었다. 오히려 장발장이 자벨 경감을 총살시킨 점에 상당한 궁금증을 갖고 있었다. 남자 복메르시 카카십니까? 그렇소만. 카카, 당신의 저택으로 세상에 둘도 없는 큰 죄인이 훌륭한 신사로 둔갑하여 드나들고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금시초문이 옳시다. 카카, 6월 혁명 때 나는 세느강으로 흘러나오는 하수도 낭떠러지 구멍에 있었습니다. 그때 난데없이 수상한 녀석이 시체를 놓고 하수구에서 나타났습니다. 그러면 세창실에서 나오지 못해 애쓰고 있었죠. 그러다가 나를 보더니 난 이 녀석을 죽이고 큰 돈을 빼앗았다. 빼앗은 돈은 나눠줄 테니 문을 열어달라. 저는 하수도 소재부니까 열쇠를 가지고 있었습니다만 범인을 도울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녀석이 권총을 들이대고 쏘려고 했습니다. 나는 겁이나 열었죠. 그랬더니 그 아기는 돈도 주지 않고 시체를 짊어지고 어디론가 도망쳐 버렸습니다. 그때 나는 후일에 증거로 삼기 위해 이렇게 시체의 옷자락 한 부분을 찢어두었습니다. 그랬어요. 저는 어떻게 해서라도 그 범인을 찾아내려고 무척 애를 쓰는 결과 요새 이 저택으로 출입하는 노신사를 보았습니다. 아가씨를 데리고 드나드는 노신사. 그놈을 자세히 살펴보니 그 하수도에서 시체를 짊어지고 있던 놈이 분명하다는 것을 깨달았었죠. 아니야. 그런 일은 절대 있을 수가 없어. 보실방 씨는 훌륭한 노신사야. 그놈이 보실방이라는 이름을 쓸까요? 어쨌든 그놈이 살인범이라는 증거가 여기 있습니다. 캐날 뒤에는 꺼멓게 그을은 옷조각을 꺼내서 테이블 위에 놓는다. 그 순간 마리우스는 부르르 몸부림친다. 닥쳐라. 그때 시체였던 청년은 바로 나였어. 네? 뭐라고요? 이거 완전히 잘못 짚었구나. 마리우스는 낡은 천 조각을 자기가 입었던 옷에다 맞춰보았다. 꼭 맞질 않는가. 보실방 씨가 내 은인일 줄이야. 그리고
그걸 전혀 밝히려 하질 않다니. 드디어 나의 소원이 이루어질 날이 왔구나. 귀여운 고제트에게 훌륭한 남편이 생기다니. 장발장은 기쁨으로 그만 가슴이 터질 것만 같았다. 그러나 이내 회오리가 엄습해온다. 만약에 내가 경관에게 또 체포되는 일이 있다면 고제트와 마리우스에게 큰 피해가 될 것이 아닌가. 그러면은 두 사람은 매우 부끄럽게 생각할 것이다. 그래, 젊은 두 사람을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는 내가 언제까지나 옆에 붙어 있을 수는 없는 노릇이야. 어디로 몸을 숨겨야 해. 하지만 어디가 좋을는지. 아버지, 웬일이세요? 아버지 안색이 아주 좋질 않아요. 아니다. 너무 기뻐서 가슴이 두근거리기 때문이야. 그리곤 자기 방으로 돌아가 다시 생각에 잠긴다. 이미 강철 같은 그의 몸도 돌이킬 수 없을 만큼 건강이 악화돼 있음을 혼자만 느끼면서 귀여운 고제트와 헤어진다는 것은 목숨이 끊어지는 일보다 더 괴로운 일이야. 하지만 고제트의 행복을 위해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돼. 왜 이렇게 몸이 으스스할까? 아버님, 아버님, 이제 어디로 가셔서는 안 됩니다. 마리우스가 눈물이 가득 고인 눈으로 웃어 보이며 굳게 손을 잡는다. 고맙네, 마리우스. 그러나 난 장발장이야. 아닙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의 아버님이십니다. 나는 탈옥수다. 아버님은 적의 포위를 뚫고 저를 구해주셨습니다. 난 아닙니다. 아버님은 성자이십니다. 나는 경관한테 언제 어디서 체포될는지 알 수 없는 몸이에요. 아버님, 저희들이 꼭 지켜드리겠습니다. 미리엘 주교님, 미리엘 주교님. 어머나, 아버지 손이 얼음처럼 싸늘해졌어요. 아버님, 아버지, 어디가 편찮으세요? 난 아픈 게 아니라 다만 뭐예요, 아버지? 이제 곧 죽을 돌아가신다고요? 안 돼요, 아버님. 만사가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신을 원망해서는 안 돼요, 아버지. 아버지 살아계셔야 해요. 꼭 사실 수 있어요. 제가 사시게 하겠어요. 아버지. 죽는 건 아무것도 아니야. 마리우스, 예, 여기 있습니다. 저의 아름다운 장밋빛 뺨은 나의 기쁨이었지. 고제트, 네, 아버지. 이제는 너의 어머니 이름을 말해줘야 할 때가 온 것 같구나. 너의 어머니 이름은 방티누였어. 방티누. 그 이름을 잊지 말아라. 너의 어머니는 고생 많이 했단다. 널 무척 사랑했고, 그리고 난 내가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어. 빛이 보인다. 더 가까이 오는. 아버님! 아버님!
그는 아주 조용히 눈을 감는다. 마치 낮이 지나 밤이 오듯이. 그처럼 기구한 운명을 차곡차곡 접어두면서. 지금까지 빅토르 위고 원작 레 미제라블 하편을 보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